로 갔다가 다른 프로세스 깨워가지고 또 처리했다가 요걸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분명히. 뒤에서 제가 잠깐 영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파일 IO는 일어납니다. 디스크에서 있겠죠. 그리고 디스크가 다 읽어가지고 끝났으면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이벤트가 발생할 때 여기 등록된 콜백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남은 작업을 처리하면 됩니다. 즉 내가 의도한 작업을 시작하는 개시 시점하고 실제로 그게 끝나가지고 내가 요 받은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시점하고 두 개를 디커플 시키는 게 바로 비동기식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멀티스레드하고 단일스레드를 한번 보시죠. 멀티스레드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여러 개가 있으면 각 클라이언트가 마치 CPU 또는 CPU 안에 들어있는 코어 또는 하이퍼스레드 등을 전부 다 자기가 정리한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이거 보시죠. 하지만 비동기식 프로그램은 단일 스레드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CPU 잡하고 I/O 잡이 나눠져가지고 CPU 잡하고 I/O 잡하고 처리되는 것을 갖다가 나누는데 이게 단일 스레드로 동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클라이언트는 마치 CPU가 여러 개 있는 복잡은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필요할 때만 CPU 쓰고 필요 안 할 때는 그거를 그냥 다른 쪽으로 넘기거나 아니면 I/O 잡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버 쪽으로 이제 돌아와 봅시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노드.js, 자바스크립트의 비동기식 특성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제 설명드렸으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 서버에서 많이 사용하는 래프하고 민하고 두 개랑 비교를 해봅시다. 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리눅스 위에 아파치는 웹서버입니다. 그리고 마이시퀄, 데이터베이스 서버입니다. 그리고 PHP, 펄, 파이썬 같은 스크립트 언어를 의미하죠. 민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차이점이 뭡니까? 바로 쓰는 언어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마이시퀄 같은 경우는 시퀄을 씁니다. 시퀄을 프로그램 언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요. 일단 편의상 프로그램 언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파치에서 쓰는 거는 다 HTML입니다. 물론 요도를 이용해가지고 PHP라든지 자바라든지 뭐 다른 거 할 수 있습니다. CGI, C++ 됩니다. 근데 우선 HTML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PHP, 펄, 파이썬 여기서 지금 모든 언어가 다 다릅니다. 레이어별로. 하지만 메인 스택을 딱 보시면 몽고DB는 데이터베이스인데 모두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필요한 요청을 하고요. 필요한 결과는 다 제이슨 형식으로 받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세상이죠.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입니다. 앵귤러.js는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역시 프레임워크인데 이건 클라이언트 안에서 동작하죠. 익스프레스는 서버 안에서 동작하고요. 노드.js는 원래 자바스크립트의 기반입니다.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면은 전부 다 자바스크립트로 끝나는데 이쪽 면은 다 제각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러닝 커브가 처음에 가파르다고 하지만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비동기식 프로그램이나 이벤트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 번 익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모든 프로그램을 짤 때 다 통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자기 조직화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한번 익숙해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다른 데 적용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스택 같은 경우는 민스택에서 쓰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서버단, 게이트웨이단, 심지어 노드단에서도 다시 한번 재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민스택 아키텍처 한번 보시죠. 우선 이쪽이 서버입니다. 그래서 노드.js가 있고요, 익스프레스가 있고 이제 몽구스라고 있는데 몽구스는 데이터베이스하고 오브젝트하고 매핑을 시켜주는 ORM라는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브젝트, 그 다음에 이제 릴레이션도 아니죠, 이거는. 죄송합니다. 몽고DB 자체는 자체적으로 노시컬 계열입니다. 그래서 도큐멘트를 저장하기 쉽도록 만들어준 거라서 이쪽 도큐멘트 스키마하고 실제 위쪽에서 바라보는 제이슨 스키마하고 자동으로 자기가 컨버전을 해주는 그런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앵귤러.js가 있습니다. 이쪽이 바로 이제 클라이언트입니다. 즉 서버, 클라이언트,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아키텍처가 정해져 있는 거죠. 자, 그럼 선행 조건 한번 보시죠. 뭐가 필요할까요, 프로젝트한테? 우선은 민 스택, 기본 스택만 있으면 됩니다. 프로비저닝이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죠. 프로비저닝이 단순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노트북 계시는 노트북으로 5분 내에 민 스택 개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정도로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예를 들어 랩 스택을 한번 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PC 하나 밀고 리눅스 설치해가지고 그 위에 또 패키지로 되나 안 되네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반나절 아니 하루도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클라우드 서버가 정착되면서부터 상당히 좋아지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바로 내가 원하는 스택을 갖다가 한 번에 구축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민 스택을 이용해가지고 개발 환경 또는 양성 환경으로 만드는 거에 비교하자면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드가 JS하고 몽고DB만 설치하면 실은 준비가 다 끝납니다. 너무 허무합니다. 다른 거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머지는 다 저 안에서 쿵짝쿵짝 돌아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한 내용을 비트버킷, 기토브를 제가 안 써서 저는 비트버킷 쓰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오픈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일단 노드.js용 서버 쪽 내용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건 AngularJS용으로 제가 웹브라우저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IoT 서버에 들어있는 자료를 갖다가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간단한 예제를 제가 2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이 코드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놀라실 겁니다. 아주 짧습니다. 만약 이거를 스프링 이용해서 자바로 써라고 했으면 장난 아닙니다. 엄청난 분량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아주 단순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무엇을 만들어 볼까? 그냥 제가 순전히 예제를 위해 가지고 래프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진짜 래프를 끄고 켜고 이런 거 하고는 상당히 약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제를 만든 거기 때문에 예제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아키텍처는 단순합니다. 램프들이 있고 이 램프들이 전부 다 인터넷에 물려가지고 실질적으로 텔넷 접속을 해서 서버 쪽으로 뭔가를 접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능형 램프라고 가정합시다. 지능형 램프가 되지 않으면 한 가지 대안이 있겠죠. 이 램프 간격을 중간에 있는 게이트웨이에 연결한 다음에 이 게이트웨이가 램프의 여러 가지 상태를 수집해가지고 서버 쪽으로 올리고 서버 쪽은 게이트웨이에 주는 게이트웨이가 그 시그널을 받아가지고 각각 뭐 RS23이나 스파로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어쩐다라든지 아니 블루투스를 이용한다든지 기타 등등 방식으로 서로 자료를 교환할 수 있겠죠. 뭐가 되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램프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뭔가를 갖다가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서버 쪽으로 제공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 여기에 올라온 자료를 실제로 보고 싶다는 거죠. 어떤 램프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갖다가 이쪽에서 보고 싶다. 이걸 어떻게 구축하느냐는 거죠. 바로 오늘 풀어야 될 숙제고요. 이 숙제를 하나씩 한번 풀어보시죠. 예, 제일 먼저 이제 첫 노드.js 프로그램. 실은 노드.js 프로그램은 제가 아까 거창하게 설명했는데요. 가장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그냥 웹서버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짜면 간단합니다. 그냥 로컬호스트에 3,000번 포트에 접속하면 헬로 월드 한 줄이 찍힙니다. 3,000번이 지금 80번을 제가 안 써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창을 열고요. 그냥 3,000번 포트 로컬호스트 플러 3,000 하면 바로 이 내용이 뜨게 됩니다. 컨텐트 타입이 텍스트 프레임이니까 일반 텍스트 형식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웹 브라우저에서 렌더링하는 그런 방식으로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결국 윈스택 자체는 심플한 웹서버인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로직을 담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확장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의 힌트입니다. 웹서버를 만드는데 암만해서 쉽게 웹서버에 접속해서 자기의 정보, 상태 정보를 갖다가 올릴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 실제로 그걸 모니터링하는 사람은 자기의 암만, 뭐 아이패드가 됐든 아이폰이 됐든 맥북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이쪽 서버에 접속해가지고 필요한 걸 갖다가 끌고 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답니다. 오늘은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노드.js 프로그램을 위한 패키지 설정입니다. 패키지는 뭐냐면 바로 의존성이 담겨진 파일, 목록을 갖다가 지정하는 파일입니다. 여기 딱 보시면 아까 노드.jsb에서 npm 패키지를 이용해가지고 제가 뭘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요. 바로 여기서 관리하는 데 쓸 프로그램 3가지를 제가 정리했습니다. 익스프레스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바로 웹의 각종 리퀘스트를 받고 라우팅을 담당해주는 미드웹입니다. 어디 파스라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제이슨 갖다가 파싱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오브젝트를 만들어주는 그건 파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내장 파스를 쓸 수도 있지만 이게 좀 더 강력해서 제가 이걸 썼습니다. 그 다음에 몽고스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몽고DB에서 도큐멘트 모델로 되어 있는 걸 실제로 이쪽으로 맵핑 시켜가지고 객체로 만들어주는 그런 미드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걸 쓰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제가 몽고DB 로우 레벨 API를 직접 자바스크립트로 호출할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코드가 길어집니다. 최대한 짧은 예제를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잠깐 제가 몽고스 힘을 빌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만든다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정말로. 자,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설치가 굉장히 쉽습니다. 인터넷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zip 파일을 풀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이걸 보시면 화들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만 설정을 해주시고 요 명령만 내리면요. 여기 뭐 한참 걸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npm 리스트 해보면 아까 제가 요청한 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느끼시는 게 없으십니까? 이 아래쪽에 보이시죠? 뭔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죠? 이게 바로 버전성입니다. 즉, 우리가 X라는 라이브러리를 쓸 때 이 X라는 라이브러리 하나만 가져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바를 쓰신 분이라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충분히 이게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럼 이걸 다 손으로 관리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Node.js가 관리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발자들이 개발 스피드를 올리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유리하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이거 뭔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또 한 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냥 개수만 따졌는데요. 개수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뭐겠습니까? 여기 버전 보이시나요? 이 버전이 저 버전인지 어떻게 알죠? 옛날에는 일일이 진짜 나타나서 했습니다. 이 버전 충돌이 일어나네? 근데 버전 충돌이 일어나면 대부분 이유 없이 죽습니다. 또는 이유 없이 오독작합니다. 그럼 내 잘못인지, 라이브러리 잘못인지, 환경 잘못인지, 이런 것은 알게 뭡니까? 하지만 이런 패키지 관리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자기가 알아가지고 다 맞춤식으로 가져옵니다. 이게 바로 개발 스피드로 올리는 핵심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서버.js를 한번 바꿔봅시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리콰이어를 쓰게 되면 바로 이 익스프레스 메뉴를 내가 불러가지고 여기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쓰겠다고 명시적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익스프레스를 호출한 다음에 실제로 앱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런 다음 앱에서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앱 get은 뭐냐면 이게 라우팅입니다. 즉 웹브라우저로 랩스라는 URL을 치르면 이 함수를 호출하도록 정리하는 겁니다. 실제 호출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벤트 구동 방식입니다. 어떤 이벤트가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을 할지를 정의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램프의 이 아이디는 뭐냐면 램프의 고유 식별자를 주면 이 식별자의 아이디하고 상표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는 램프의 목록, 여러 목록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하도 완료할 거에 유심히 관찰하십시오. 나중에 이거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몽고DB에서 가져온 값으로 살짝 바꿀 겁니다. 근데 그게 안 어렵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3.1 포트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갑니다. 이렇게 하드웨어 시켜놓으면 3.1을 찌르면 요 URL을 찌르면 요 두 개의 값이 반환될 거고요. 이렇게 ID를 주면 ID를 더한 상태를 갖다가 반환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끝났으면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3.1 램프 하면 아까 정의된 게 나오고요. 램프 1번 하면 램프 1이 준비됐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하드웨어를 이제 하드웨어에 어떤 코드를 한번 풀어봅시다. 먼저 뭘 푸냐면 바로 Node.js의 묘도를 사용할 겁니다. 20세기 들어와가지고 프로그램 언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오늘 두 가지를 소개할 건데요. 두 가지 다 했습니다, 오늘. 하나는 바로 묘도입니다. 과거에는 묘비론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파일 하나였어요. 근데 파일 나누는 게 과연 묘도를 나눈 거냐?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파일을 아무나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72인씩 빨간 줄 가지고 나눠도 됩니다. 궁극적인 차이는 뭐냐면 묘돌 자체는 이 묘돌이 단독으로 도착해야 되고 인터페이스를 이용해가지고 다른 묘돌하고 통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다. 라는 점이 거친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 번에 우리가 인지해야 될 프로그램의 복잡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컴포넌트 프로그램이라고 옛날에 재사용 항상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상당히 크게 오갔는데요. 그게 왜 다 사라졌겠습니까? 중요 안에서 사라졌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다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사라진 겁니다. 딱 보시면 이렇게 해서 라우트에서 랩.js라는 곳에다가 이 파일을 넣고요. 부르면 자기가 알아가지고 랩스라는 녀석을 쓸 수 있게, 묘도를 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보시면 랩스의
익스포트한 함수들 두 가지를 설정하게 되면 요 입력이 들어오면 요 함수를 호출하고 이 입력이 들어오면 이 함수를 호출하도록 바뀌게 됩니다. 제가 지금 디커플 시켰죠. 어떤 걸 디커플 시켰습니까? 실제 라우팅하는 알고리즘하고 라우팅 알고리즘을 갖다가 처리하는 구현부하고 제가 지금 분리를 완전히 시켜버립니다. 이러면 좋은 점이 뭡니까? 이 묘도를 갖다가 제가 테스트 묘도를 나중에 실제 구현 묘도로 가르칠 때 이 파일만 수정하면 됩니다. 아무 상관없는 이 파일은 그냥 그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바로 몽고DB 접속을 준비합니다. 여기 보시면 몽고DB 접속을 하는데 바로 몽고스를 이용해가지고 몽고DB 접속한 내용을 갖다가 쓸 수 있도록 바꿔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모델을 만듭니다. 모델은 뭡니까? SQL을 쓰게 되면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스키마를 미리 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프로그램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미리 데이터 모델, 자료 모델을 다 상상 속으로 그려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DBA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있습니다. 광기형 데이터베이스, 특히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쪽 가면 DBA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IoT 할 때는 DBA가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뭡니까? 미리 홍보 분석이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IoT에서 올라오는 자료나 기타 등등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처음부터 나중에 바뀔까 알면서 뭔가를 완벽한 걸 만들려고 할까요? 그게 바로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몽고DB 같은 경우는 스키마가 없는 구조입니다. 스키마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실 때 안 만들어도 된다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몽고DB를 이용하실 때는 스키마 제너레이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어떤 점을 의미하죠? 야, 신난다. 개발 속도가 올라가구나. 왜? 스키마 만드는 거 어렵습니다. 한 번 만들면 못 바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괜찮다 속치더라도 우리가 오브젝트 매핑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 그래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이름하고 실질적으로 위에서 사용하는 이름하고 매핑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타입이 스트링이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두 가지. 램프 이름, 상태. 그리고 데이터는 시스템이 기본 값으로 바로 현재 값을 넣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요 바로 모델을 익스포트를 합니다. 요걸 나중에 어떻게 쓰겠습니까? 몽고스가 자동으로 얘를 읽어가지고 자기가 몽고DB에서 올라온 자료를 갖다가 반환해가지고 객체를 만들어주고요. 거꾸로 됩니다. 몽고DB 뭔가를 저장할 때 객체를 딱 해서 몽고스한테 자 이거 저장해 하면 몽고스가 알아가지고 풀어가지고 지가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바꾼 다음에 하위 레벨에서 몽고DB 쪽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라우팅을 변환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바꿨습니까? 바로 모델을 가져와가지고 아까 제가 정의한 램프 모델입니다. 자, 우선 애드 램프를 하나 추가해라 할 때 새로 램프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 요 램프 네임하고 스테이터스를 각각 REQ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웹서버에 호출할 때 웹서버를 호출할 때 넘긴 아규먼트로부터 가져온 값입니다. 웹서버 우리 호출할 때 get 메소드나 put 메소드를 이용해가지고 아니 post 메소드를 이용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파라메터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 파라메터를 바로 1대1로 실제 아까 램프에서 지정한 그 이름으로 매핑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 몽고스가 알아가지고 우리가 실제 웹브라우저에 입력한 이 두 값을 갖다가 매핑시킨 객체를 만든 다음 이 객체를 자동으로 몽고DB 쪽에 저장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바로 addRamp 함수. 다음으로 업데이트 램프입니다. 업데이트 램프도 뭐 비슷합니다. 기존 아이디를 이용해서 램프를 하나 찾은 다음에 그 램프 상태를 갖다가 바꾼 다음에 저장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딜리트 램프. 아이디를 받아가지고 날려버립니다. 이게 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어떤 걸 넣었죠? add, delete, 업데이트를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웬만하면 필요한 거는 다 넣었죠. 가져오는 것만 이제 만들면 되는 거죠. 자, 가져오는 거는 파인더입니다. 그냥 가져와. 파인더하면 그냥 가져옵니다. 지금 캐스트. all입니다. all. 이 캐스트에 들어온 값을 쓰지 않습니다. 뭐냐, 모든 값을 다 가져와라. 즉, 현재 저장된 앱도 다 가져와. 이쪽은 다르죠? 이 캐스트 파란자 아이디죠? 이 아이디만 하나만 찾아. 그리고 가져와.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네 세트를 만들었는데요. 네 세트 오퍼레이션을 이걸 CRUD라고 합니다. Create, C, Read, R, U, Update, D.
실질적으로 IoT 서버를 만든다고 하실 때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은 CRUD 오퍼레이션을 정의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 아마존 람다 설명할 때요. 람다의 람다 펑션을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여러분들 이미 지금 감이 오실 겁니다. CRUD에 대응하는 함수만 만들면 웬만한 거 다 돌아갑니다. 물론 이제 복잡한 로직이 들어가고 아주 복잡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CRUD로 안 될 수도 있지만 다행히도 IoT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레스 스테이트 올리고 내리고 바꾸고 끝입니다. 쉬고 이거 말고 다른 게 생각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을 갖다가 금방 만들 수 있는 노드.js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엔지니어들이 실질적으로 빠른 프로타입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도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정의를 위한 걸로 바꿔보시죠. 간단합니다. 거의 다 비슷한데 아까 램프 가져오고 요 램프에서 add, find, update, delete를 각각 해당하는 URL 패턴을 매칭화 시키면 끝납니다. 다 만들었습니다. 짧죠? 이걸 만일 그냥 PHP라든지 날 코딩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자, 테스트를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크롬 확장이라고 이제 REST 클라이언트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 CURL이라는 커맨드 라인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걸 선호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인베디드 개발자라서 원래 그리고 서버 개발자이기도 하거든요. 타이핑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타이핑 빠르신 분들은 이해를 해야겠죠. 자, 한번 예전 한번 보실까요? CURL에서 먼저 대문자 H는 이거는 컨텐트 타입을 맥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JSON 방식으로 우리가 컨텐트 타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보냅니다. 이 데이터 자체는 뭐냐면 바로 실제 JSON 방식으로 된 자료입니다. FNAM은 뭐고 스테이터스는 뭐다. 그리고 포스트 방식으로 넣습니다. 요걸 딱 보시면 제가 어떤 규약을 따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눈치채셨습니까? RESTful API를 쓰고 있습니다. RESTful API가 나오면서부터 굉장히 좋아진 게 하나가 있죠. 우리가 URL을 어떤 식으로 규칙을 만들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고 어떻게 기대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표준이 생긴 겁니다. 표준이라는 거는 이걸 얻어갈 수도 있지만 표준을 잘 활용하게 되면 우리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는 겁니다. IoT 쪽에는 RESTful API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물론 RESTful API를 쓰지 않고요. 다른 프로토콜들 물론 뭐 RESTful 형식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요. 오전에도 잠깐 이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어떻게 우리 채팅하는 것들,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이제 IBM 같은 데서 이제 만들어낸 여러 가지 MQ 계열 프로토콜들 이런 프로토콜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쉽게 만들면 RESTful로 만든 다음에 그냥 웹으로 지르듯이 찔러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디자인의 선택입니다. 자, 그렇게 찌르는데 여기 아까 로컬호스트에 3000번에 램스를 찌르면 쭉 가져와서 맨 끝에 가져오죠. 이렇게 가져와요. 자, 그 다음에 몽고DB를 열어가지고 확인해 봅니다. 자료 들어갔습니다. add 한번 들어갔고요. 그 다음 get을 이용해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자료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업데이트 할 때는 대부분 풋 매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아이디에 있는 자료 한 것만 가져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만든 프로그램 이렇게 했고요. 실질적으로 램프에서는 어떻게 프로그램 짜면 되나요? 램프가 만일 라즈베리 파이로 만들어져 있으면 게임 끝입니다. 어떻게 짜면 되죠? 그냥 CURL 패키지 설치하고요. 시스템으로 CURL 부르면 업데이트, 딜리트 하는 게 한 방에 넣힙니다. 서버 통신이 아주 쉽게 한 줄로 되는 거죠. 물론 좀 더 복잡하게 하고 싶으시면 파이썬이라든지 아니면 루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 랭귀지를 이용해가지고 HTTP 클라이언트 메소드가 있는데 요즘 나오는 상당수의 라이브러리는 자동으로 REST 관련 API들을 제공합니다. 그걸 호출해 준다는 거예요. 자, 삭제, 딜리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디를 주면 해당 아이디 날아갔고요. 결과가 없습니다. 한 건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자, 최종 확인. 아무것도 안 나오죠. 계열이 비어 있습니다. 한 건 오고 한 건 날려버렸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이제 서버 만드는 걸 봤는데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IoT 서버들은 CRUD만 구현하면 된다. 2. 기한 구현하는 거 빨리 구현하면 계속 다.
정말로 아주 복잡한 경우라든지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 프로타입을 할 거라면 몽고디비라든지 레디스라든지 하는 노시컬 계열 쓰는 게 100번 유리하다. 근데 물론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이게 달라집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프로타입 과정에서 이제 빠르게 하는 방법이라서 설명드린 거고요. 성경은 또 할 얘기가 많은데요. 오늘 시간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걸 잠깐 한번 보시죠. 이것도 IoT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 IoT에서 주로 표출되는 자료가 어떤 건가요? 뭐 센서 정보들, 뭐 그래프 그려주고 뭐 왔다 갔다 하죠. 인텍션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옛날 1990년도로 들어가. 옛날 같은 경우는 웹페이지에서 어떤 특정 표가 있는데 이 표에서 한 셀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체 리로드를 해야 됩니다. 전체 리로드는 뭐로 비하죠? 깜빡이로 비하. 일주일에 60번 깜빡이로 여러분들 모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이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IoT 자체의 어떤 자료를 갖다가 데이터베이스에 끌어와가지고 보여주는 것을 다 전용 클라이언트로 만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 윈도우즈 MFC를 이용한다거나요. 아니면 뭐 Qt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뭐 직접 화면 LCD에 표출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바뀝니다. 기술은 발전합니다. 요즘은 웹 브라우저에서 깜빡이 없이 화면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좋은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방법도 있습니다. AJAX. AJAX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깜빡이로 서버하고 비동기식으로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하나 생긴 거죠. 그런데 AJAX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IoT 자체가 AJAX는 어떻게 보면 전자상거래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자상거래까지는. 근데 IoT 같은 경우는 먼저 자료 자체가 업데이트되는 갱신 주기가 굉장히 짧고 많습니다. 자료가. 이러다 보니까 AJAX만 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무리수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 힌트가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로 마치 기존의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의 애플리케이션을 짤 수 없을까라는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바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앵글러지겠습니다.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 가능한 현재 나와 있는 솔루션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대표적으로 설명드릴 이유는 뭐냐면 개발자 층이 제일 많기 때문입니다. 구글이 뒤에서 뒷받침을 해줍니다. 물론 앵글러JS 자체가 IoT 전용으로 나왔던 얘기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묻어가는 거죠. 보시면 이제 과거에 이제 이렇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어떤 초기 요청을 해서 HTML을 바꿔요. 그 다음 뭔가 자료를 갖다가 보내고 주고받을 때는 다시 HTML이 날라오는데 날라오는 게 다 HTML이라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HTML의 경우 새로 HTML 렌더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왜? 도움 전체를 다 바꿔야 되니까. 그럼 필연적으로 깜빡이, 지연, 여러 가지 불편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SPA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다릅니다. 초기 요청을 하면 HTML 코드가 하나 날아옵니다. 그런 다음에는 AJAX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서버단에서 JSON을 보냅니다. 그럼 이 JSON 파일을 파싱해가지고 도움의 일부만 바꾸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이제 IoT에서 이걸 많이 하게 되면 막 복잡해지니까 요거 자체에다가 뭔가를 하나 더 세운 게 바로 앵글러JS입니다. 앵글러JS는 실질적으로 프레임을 짜면서 우리가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을 교체를 해가지고 실제 웹 브라우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를 전부 다 감춰놨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MVC하고 MVVM 모델인데 기존에 이제 이게 MVC 모델입니다. 그래서 모델, 컨트롤러, 뷰가 있습니다. 모델 아까 우리 램프 모델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또 이제 개념의 제작을 한번 해보시죠. 램프 같은 경우 램프 이름이 있고 스테이터스가 있고 아이디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걸 모델입니다. 그 모델이 있는데요. 컨트롤러 자체가 모델을 바꾸면 이 모델이 업데이트돼서 뷰, 화면에 보이는 게 바뀌게 되는 게 기존의 MVC 모델입니다. 근데 앵글러JS는 MVVM 모델을 씁니다. 뭐냐? 바로 뷰 모델 자체가 그냥 모델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뷰하고 뷰 모델이 인풋하고 업데이트를 처리하도록. 즉, 특정 자료를 바인딩을 시켜놓으면 자동으로 이 바인딩에 의해가지고 값이 바뀔 때 지금 제가 스스로 바뀝니다. 우리가 명시적으로 이 값이 뭐다라고 바꾸고 뭐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명시적으로 선언을 해놓으면 값이 자동으로 바뀌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앵글러JS 이제 심플 앱의 디렉터리 구조 이렇게 이제 쭉 보시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웹 프로그램 많이 안 해보셨을 거라고 제가 가정해도 되겠습니까? 많이 해보셨으면 제가 이제
안심하고 설명이 가능한데 만약 안 해보셨으면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더라도 이게 과연 어떤 장점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index.html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앵귤러 JS에 필요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밑에서 가져오고요. 실질적으로 메인이 없습니다. 제가 없다고 방금 표현했습니다. 메인이 없는데 메인이 그려집니다. 이게 과연 어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앵귤러 JS 자체는 자기 컨트롤러가 자동으로 이 뷰를 갖다가 업데이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비화면으로 시작하더라도 이미의 랜덤 시점에서 아니면 이벤트가 벌어진 특정 시점에서 화면을 갖다가 치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 딱 보시면 이거는 리스트, 아까 전구, 아이디, 이름, 상태, 그리고 기타 등등을 갖다가 표 형태로 표시하는데요. 이 부분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죠. 이 부분입니다. 기존의 프로그램을 하려면 서버 사이드에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가지고 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게 JSP가 됐든 PHP가 됐든 자바스크립트가 됐든 템플릿을 이용했던 좋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지금 어디에 위치하는지가 중요하죠. 이 HTML 코드는 서버 단에 위치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 단에 위치합니다. 웹 브라우저에 위치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바인딩을 시켜줍니다. 램프스 안에 들어있는 램 파일에서 반복해서 여러 번 도는데 ID, 램프 네임, 스테이터스를 갖다가 바로 명시적으로 표현합니다. 명시적으로 표현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가지고 이제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자동으로 바인딩이 됩니다. 자동 바인딩은 뭐냐면 앵글러 JS가 이미 이 오브젝트의 값이 바뀔 경우 아니 엄밀히 말해서 오브젝트의 값이 바뀌는 경우가 아니고요. 오브젝트의 값이 바뀌었음을 인지하고 이거를 도움으로 변환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노티스인데 메시지만 환영합니다 항상 이렇게 나오고요. 메시지만 컨트롤러에서 제공하는 게 자동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HTML 파일 두 개를 만들어 놓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짜는 거죠. 서비스 같은 거는 역시 여기서도 이 소스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서버 쪽에 URL을 자동으로 호출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 노티스, 램프스 아이디를 자동으로 호출해가지고 필요한 앱 메소드를 가져와가지고 필요한 코디를 가져온 결과를 받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를 보시죠. 딱 두 개만 설명하면 됩니다. 바로 뭐냐? 연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랩스 팩토리 코디는 실질적으로 우리 풀 서버에 접속해가지고 목록을 가져오는 팩토리거든요. 목록 가져온 거를 그냥 스콥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앵글러 JS는 굉장히 유용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전적으로 우리가 어떤 뭔가를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본 단위거든요. 이 단위에서 램프스에다가 밀어넣어주면 자동으로 이 램프스 안에 램프스를 쓰는 여기 보이시죠? 요 값을 들어있는 요 램프 요 인표는 뭐냐면 콜으로 돌리는 겁니다. 램프스 안에 들어있는 계열 연번부터 끝까지를 돌리는 거죠.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매핑을 시켜줍니다. 바로 그런 작업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라우팅만 설정하면 됩니다. 라우팅은 아까와 똑같습니다. 지금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불러서 라우팅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웹브라우저 보시다 보면 뭔가를 클릭했을 때 샵 나오고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즉 단일 페이지 안에서도 샵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 곳으로 분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앵글러에서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라우트 프로바이더라는 걸 제공해서 노티스, 리스트가 들어왔을 때 어떤 파일을 읽고 어떤 컨트롤러를 쓸지를 명시를 해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HTML 파일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한 가지 이상한 거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뭐 하나가 이상해야 됩니다. 앵글러 JS는 각각의 관계를 어떻게 할까요? 각각의 관계는 뭐냐면 제가 명시적으로 인클루드를 안 했습니다.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파일에 어떤 컨트롤러를 쓰는데 이 컨트롤러는 어떤 서비스를 아니 어떤 모델을 쓰는지 어떤 서비스를 쓰는지에 대해서 제가 명시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자동으로 챙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온 개념이 오늘 제가 두 가지 전산학에서 굉장히 발전적인 기능 두 가지를 설명했는데 하나는 묘도였고요. 그 다음 하나는 의존성 주의
디펜던시 인젝션이 합니다. 여기 코드를 잠깐 보시죠.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에다가 성능을 해주면 내가 실제 만든 묘두를 이 앵귤러 묘두를 램프 앱이라는 곳에서 앵귤러 JS가 자동으로 의존성을 갖다가 계산한 다음에 쓸 수 있도록 슬쩍 띄워줍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중명하고 숨겨진 뜻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구축, 구형하고 사용을 분리했습니다.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C 프로그램 짤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특정 심볼 자체가 언제 바인딩이 되는죠? 내가 예를 들어 프린트해퍼라는 거를 함수를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걸 언제 결정하죠? 프로그램 짤 때입니다. include standard io.h 닫을 때 이미 내가 명시적으로 내가 어떤 묘도를 써야 되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선언이라는 개념 문제가 뭐냐면 스태틱 타임의 컴파일 시점이라는 게 문제가 돼요. 왜? 내가 만드는 물건하고 쓰는 물건의 타이밍을 언제 쓸지는 뒤에 쓰는데요. 그거를 내가 미리 만들면서 미리 알아야 합니다. 디펜던시 인젝션은 바로 그 시점을 분리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시점하고 내가 구속하는 시점하고 두 가지를 커플시켜줍니다. 맨 뒤에 가서, 그러니까 레이 지점 아주 게으르게 낼 수 있으면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겁니다. 결정을, 의사결정을. 근데 의사결정을 뒤로 미루는 게 왜 중요합니까? 나중에 우리가 뭘 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디버깅 묘들이 있고요. 그 다음 실질적으로 프로덕션 모듈이 있고, 그 다음 그냥 내 개인적인 테스트 묘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세 가지 묘들을 구축하는 것은 다 구축 시점은 다르겠지만 실제로 쓰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구축하는 시점에서 내가 쓰는 시점을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그럼 과거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선행 처리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메이크 프로그램에서 디파인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링크 타임이나 컴파일 타임 시점에서 이미 정해지는 거죠. 그런데 앵귤러 JS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 쓰는 시점입니다. 쓰는 시점이 될 때까지 내가 실제로 어떤 묘도를 쓸지 모릅니다. 모른다는 게 굉장히 모호하다고 들리시고요. 그 부담이 느껴질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게 바로 20세기 넘어와가지고 21세기로 들어온 전산학에서 있어가지고 새로운 엄청난 발견입니다. 최소한 소프트웨어 공학을 전공한 제 입장에서는 사용하고 구현의 분리, 사용하고 구축의 분리는 묘도를 분리만큼이나 강력한 개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서버를 한번 사용해보면 그냥 npm install http 서버 하면 npm이 알아서 http 서버를 인스톨하고요. 디렉토리 바꿔가지고 요금을 실행하면 뜹니다. 그럼 아까 제가 브래킷이라는 에디터 속하고 있는데요. 실시간 미리 보기 콕 누르면 현재 있는 HTML 파일이 자동으로 서버 쪽으로 올라가서 뜹니다. 웹서버가 필요 없다는 거죠. 과거에는 어떻게 개발했습니까? 아파치 서버 로컬에 깔고 거기에다 카피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프로그램 청취자가 몇 개 나옵니다. 원래 환영합니다만 나오는데 이거는 컨트롤러가 던져준 거를 자동으로 바인드 시킵니다. 리스트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아이디하고 이름하고 스테이터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주 손쉽게 실질적으로 램프 자체를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데이터베이스에 넣은 내용을 웹브라우저 쪽으로 가져오는 것까지 컨트롤 부분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실은 제가 시간이 더 있었으면 아마 이런 것도 좀 다뤘을 겁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라고 제가 약속드리고 그래도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앞에 해보십시오. 먼저 소켓 아이를 위해서 폴링을 하지 않고 추가, 변경, 삭제되는 램프 목록을 보여줍니다. 현재 램프는 적정입니다. 내가 미로드를 부를 때까지, 부르기 전까지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웹 소켓을 쓰게 되면 그걸 리얼타임성으로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하드코드된 노티스 문구 대신 특정 램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서버에서 경고를 받아 출력한다. 이건 서버적 프로그램도 일부 고쳐야겠습니다. 다음, 액션을 추가해 램프를 켜고 끄게 만든다. 여기 보이시죠? 램프 끄고 켜는 걸 갖다가 서버 쪽 API하고 추가하고 여기 스포츠하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바오를 사용해서 앵귤러 JS에서 복잡한 프론트엔드의 의존성을 자동으로 관리하게 만든다. 이게 뭐냐면요. 현재 이 프로그램 이거 좀 괴롭지 않습니까? 요거 좀 버전 다 맞췄죠? 아까 노드나 JS 프로그램 때 제가 어떻게 짰죠? 그냥 패키지 매니저를 이용해가지고 자동으로 버전 다 가져오라고 했죠?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바오를 이용하면 자기가 자동으로 다 가져오는 시간 다 알아서 해주거든요. 그걸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제 대학교 선배 이미 인정하는 회사인데요. 발리옥스라고. 요 회사의 요 UI를 뭘로 만들었겠습니까? 앵귤러 JS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 UI하고 이 클라우드를 지탱하는 기초 백엔드가 뭐겠습니까? 로드박 JS입니다. 제가 실제로 IoT, 딱 보시면 IoT 대시보드하고 여러 가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현실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아마존, 람다 같은 거 설명드렸는데요. 람다를 이용해가지고 많은 어떤 IoT 회사들이 그냥 뚝딱 만들어가지고 로직 같은 거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자기 데이터베이스를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 예, 제가 이제 뭐 참고 자료들을 이렇게 했고요. 현재 제가 이 책을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번역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고 내년도 1월달에 나올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민스텝으로 이제 웹앱 만드는 이제 기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요. 몽고, 익스프레스, 앵글JS, 모더JS 이제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책도 괜찮습니다. 이 책은 제가 다음에 또 번역할 계획인데 이것도 아마 좀 빨리 번역해서 상반기에 나오도록 내년도 그렇게 합니다. 혹시 뭐 필요하신 이 책들 번역되면 아마 보시게 되면 물론 IoT 전용으로 만들어진 책은 아니지만 일단 보시면 IoT 쪽 게이트웨이라든지 IoT 서버 쪽에서 어떤 식으로 빠르게 중요한 건 빠르게 하겠습니까? 스피드가 모든 걸 지금 정하거든요. 빠르게 만드는 방법을 갖다 여러분들 쉽게 접근할 수 있으려고 생각합니다. 벌써 5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Q&A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